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명쾌하고 쉽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할 고정 패널 버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버터 바른 목소리 버터 서정우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전례 없는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발등에 큰 불이 떨어졌는데요. 지난 7월 5일 문재인 정부가 첫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의 이름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기존의 정부들과는 달리 출생아 수와 출산율 같은 양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 대신에 2040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접근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비판적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 역시 기존의 대책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칼럼에서는 바로 이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버터가 한겨레 신문의 관련 칼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버터 부탁해요. 네, 한겨레 신문 7월 6일자 사설인데요. 제목은 저출산 대책, 삶의 질과 성평등이 관건이다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저 출산율 1.05명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올해 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5만 8천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2년 이전 20만 명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히 사회적 재앙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이런 다급한 상황을 일단 완화해 보겠다는 단기 처방 성격이 짙다. 지난해 말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주도 정책에서 탈피하겠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위원회가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방향의 중점을 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는 기존 제도의 범위나 금액을 확대 보완하는 정도에 머무른 게 사실이다. 큰 틀에서는 기존의 결혼 장려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 7월 6일자 사설 저출산 대책, 삶의 질과 성평등이 관건이다. 이것을 버터가 읽어주셨는데요. 작년에 35만 8천 명이 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30만 명 대선이 깨지고 마침내 20만 명 대선으로 진입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출산율 0%대죠. 네. 이게 가히 사회적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저출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공식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말에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출산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지금 마침내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이 지나서 이 대책이 나온 건데요. 제목이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기존 제도의 범위라든지 금액을 확대 보완하는 것 정도에 머무른 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한겨레 신문의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한계를 아주 칼날같이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기존의 결혼 장려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까지도 지금 한겨레 신문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출산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단시간 노동자,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런 분들 한 5만여 명에게 매달 50만 원씩 3달 동안 지급하는, 그러니까 150만 원 지급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대폭 지원을 강화해서 주거 대책을 세워주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신혼 희망 타운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대책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대책을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쨌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저출산 대책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제안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터 어떻습니까? 저도 뭐 당연히 환영하고요. 다만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정책이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 1.3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원금의 일부 확대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돈 조금 더 준다고 뭐 아이를 낳겠습니까? 네, 이런 게 바로 패러다임 전환이 아니죠, 이런 건. 그냥 그렇죠. 직접적 아주 조그만 지원에 불과한 거죠. 지원의 확대적이죠. 네. 하지만 지원이 굉장히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어쨌건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이유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 이유도 중요한 이유인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도 불행한 교육 환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뭐 학교가 거의 전쟁터처럼 되어버리면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는 게 또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는 이유가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우리 사회의 교육 여건이 너무나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이라서 내 아이가 너무 불행해질 것 같고 그 속에서 내가 아이와 함께 불행해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생일날 우스갯소리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런 이런 걱정이 개념이 있는 없어져야 겁니다. 되는데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여성들이 아이를 혼자서 다 키워야 되는, 이게 독박 육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경력 단절을 겪게 된단 말이죠. 네. 이게 여성들에게 특히 가혹한데요. 성차별적인 구조,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전반적인 성차별적인 인식, 이것도 또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에서만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관념, 그렇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라든지 비혼 출생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포용성이 낮은 사회.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꼭 해야 된다가 안 해야 된다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꼭 결혼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꼭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만 상정해 보면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한 사회일 때 마침내 아이를 낳고 싶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헬조선이라는 표현은 나이 기득권층보다는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일컬어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조선을 극복해야 되는 건데요. 네. 헬조선은 다른 말로 하면 불행한 대한민국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행복하지가 못하고 불행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전부 다 미루거나 안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게 본질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아주 중층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이해를 가져야 되겠고요. 그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총체적으로 다시 디자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스웨덴의 경우 그랬는데요. 1930년대에 출산율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때 스웨덴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대장정에 나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초저출산의 깊은 늪에 빠져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거대한 혁명을 일으켜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폭제로, 동기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안정된 미래를 보여주면 당연히 출산율이 올라갈 거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함께 걸은 나라, 바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의 첫 번째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대전환의 걸음이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한겨레신문도 아마 이런 기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나온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다임 전환에는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네네. 같습니다. 버터, 이번에는 경향신문의 관련 사설 하나 읽어봅시다. 부탁합니다. 네, 경향신문 7월 6일자 사설인데요. 제목은 저출산 탈출 여부, 일과 3의 균형에 달렸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보육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일과 가정의 양립, 즉 워라밸 등의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신혼부부와 중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6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겐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저출산 대책하면 주로 보육 위주의 정책을 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그러니까 육아 지원이라든지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아가지고 잘 키우는 거, 그런 조건을 잘 만들어준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들어가서 살 집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래 결혼할 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주거 정책이 중요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이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세금도 깎아주고 각종 지원을 해주는 이런 주거정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확대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확대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버터 경향신문 사설 조금 더 읽어봅시다. 네. 정부는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최대 2년간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씩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도 월 5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3개월간 받게 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세 아이의 의료비는 사실상 사라지고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이게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워라밸 정책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 가능해지면 이것은 곧 가정생활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참여하는 거고, 육아에도 남녀가 공히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양성평등 정책입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또 육아지원 정책이기도 한 건데요. 네. 만 8세 이하 자녀면 초등학교 보통 2학년, 3학년까지죠. 네. 최대 2년 동안 임금 삭감 없이 하루에 1시간씩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1시간만 빨리 퇴근하더라도 아이를 집에 데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일하는 근무 시간, 주당 근무 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여기서 또 1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상당 부분의 아버지들이 자녀 학교길에 마중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시간을 더 줄일 수 있으면 한 5시쯤 되면 퇴근하고, 네. 그리고 1시간 일찍 근로를 시작했으면 오후 한 4시 되면 퇴근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단 말이죠. 네. 이건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우리가 보던 장면을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네. 날이 조만간에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요 것도 이야기는 있고 좀 강제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빠도 육아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좀 강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상세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에 그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출산율을 얼마로 하겠다, 출생아 수를 몇 명으로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좀 긍정적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지금 당장 출산율 목표를 설정을 해본들
이 목표가 실현 가능하겠느냐 이런 또 비관적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산 감속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의미도 없으려니와 실제로 가능하겠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아시다시피 작년에 합계 출산율 1.05였고요. 그리고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져가지고 합계 출산율이 1.0 밑으로 떨어진다. 결국 0. 얼마로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가 작년에 35만 7,700명이었는데 35만 7,700명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다. 이게 거의 확실시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정말로 재난적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출산율이 재난 수준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적어서 심각한 결혼, 출산, 기피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지 이게 의문입니다. 그렇죠. 저출산의 원인이 굉장히 중청적이고 아주 복합적이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출산의 원인이 요즘 보면 제가 보니까 비혼인 분들의 비중이 너무 늘어난 것도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혼을 아예 안 해요. 그러면 유럽 같은 나라, 선진복지국가들에서는 결혼을 안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경우는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혼이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아주 적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잘 허용을 하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결혼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건 우리나라 부모 입장에서는 도전이죠. 사회에 그렇죠. 대한 거의 도전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네. 근데 뭐 유럽에서는 비혼이면서도 자녀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건 비혼이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자꾸 커지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또 하나가 만혼인데요. 만혼은 이제 결혼을 늦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늦게 하다 보니까 가령 뭐 3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산을 할 기회가 줄어들고 또 출산을 하더라도 여러 자녀를 출산하기보다는 뭐 한 명 정도의 자녀를 네. 출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혼에 따른 출산의 지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요즘 저출산의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지금 주로 아이를 낳을 인구가 20대잖아요. 여성으로 치면 네. 20대 여성인데 한 30대 뭐 또 여성 20대 30대. 근데 이 인구가 지금 40대나 50대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의 인구 자체가 줄어든 이것도 지금 저출산의 이유가 되고 있고요. 네. 정말로 복합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많습니다. 거의 뭐 저출산의 늪에 빠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저출산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정부 재정을 쏟아붓는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네. 그래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이 키우는 것을 개별 가정의 혹은 청년들의 문제로 이렇게 떠넘겨버리게 되면 대한민국은 저출산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자, 버터 경향신문 사설의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 어떻습니까?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육아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저출산을 벗어날 수 있다. 복지효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읽히는데요. 버텨도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저는 출산율을 올리겠다. 이걸 아주 짧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행복해지면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면 그랬더니 아이가 많이 출산이 되고 그래서 다시 국가와 사회가 행복해져야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계속 이렇게 하면 국가와 사회는 불행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순환의 관계냐 네. 악순환의 관계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지금 버터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순환의 관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버터 이번에는 보수 언론에 해당하는 중앙일보의 관련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부탁합니다. 네. 중앙일보 7월 9일자 취재일기입니다. 제목은 위원장 대통령 불참한 저출산위원회입니다. 정종훈 복지팀 기자의 글입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려고 관련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하지만 회의장 가운데서 위원회를 주재한 건 김상희 부위원장이었다. 언론 브리핑도 마찬가지였다. 위원장인 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9시간 후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에 나타났다. 젊은 신혼부부 집에 가서 결혼하고 여기로 이사 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등의 질문을 던졌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열린 청년 주거대책 발표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현장을 찾는 건 좋은 일이다. 목표한 바대로 청년 주택 공급을 늘리고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고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전 정부의 3배로 지원을 늘리겠다는 약속은 박수 받을만 했다. 자, 그러니까 중앙일보 취재일기를 버터가 읽어주셨는데요. 지난 5일 오전 10시 서울에 있는 정부 청사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가 열렸고 이 본회의에 위원장이 당연히 계실 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김상희 부위원장이 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9시간 후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위원장인 대통령께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에 이제 나타나셨고 그리고 놀이터에서 열린 청년 주거대책 발표에 참석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버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는가요? 네, 현 정부의 첫 종합 대책이니만큼 당연히 대통령이 주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민간위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뒤에 행복주택을 방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6기 위원회 구성 직후 첫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그때는 대책도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재임 기간 단 2번의 회의를 주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관심이 세계 최악의 출산율이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방문한 행복주택에 사는 신혼부부는 교사부부였습니다. 좀 더 여건이 더 어려운 비정규직 부부를 만나 격려했으면 어땠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재일기에서 이 정종훈 중앙일보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통령께서 발표회장에 직접 나타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이죠. 네, 좀 더 관심이 많다는 걸 좀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좀 더 강한 액션을 보여주셨으면 그러면 이제 국민도 더 큰 어떤 믿음을 얻었을 텐데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도 마지막에 좀 더 어떻습니까? 아쉬운 게 행복주택 방문했을 때 그때 신혼부부가 교사였다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부부들은 교사 아마 부부면 거의 출산을 굉장히 한다고 봐야겠죠. 출산을 대부분 다 하죠. 뭐 개인적으로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일반적으로 뭐 교사 부부면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부부 교사면요. 대부분 둘 이상 낳습니다. 네, 뭐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고 봐야 네, 되는 거죠. 한마디로 미래가 확실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좀 더 여건이 어려운 뭐 비정규직 부부를 만나서 격려했으면 어땠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 같죠. 이게 비정규직 부부를 만났다면 아마 다른 얘기, 좀 더 출산을 안 하는 더 직접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제가 이번에는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저출산 대책 이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목조목부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부터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 거죠? 예, 경청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을 키우는 어떤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걱정을 하나 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1시간 먼저 퇴근할 수 있거든요. 이 1시간 먼저 퇴근을 하게 되면 뭐 빠르면 4시쯤이면 네네. 이제 사무실을 나설 수가 있고요. 일터를 나설 수 있는 거죠. 뭐 늦어도 5시는 나설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1시간 먼저 퇴근했잖아요. 요것을 2년 동안이나 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아이가 8살 될 때까지. 네, 상당한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2년 8살. 네. 자, 그러면 1시간 일 적게 한 거 이거 보수가 깎이느냐?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거는요.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네. 정부가 정부가 근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죠?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네. 사업주는 뭐 손해 보는 건 사업주는 없나요? 하나도 손해 안 보는 겁니다. 어. 그 월급을 1시간을요. 그걸 그냥 덜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덜 주는 것만큼을 정부가 지원해 네.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사업주가 알겠습니다. 덜 주는 것을 정부가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사업주가 직접 원래 주던 월급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손해 나는 만큼을 정부가 다 메꿔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적게 일하되 이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 이 네네. 말이고요. 그러니까 육업으로 1시간을 일을 적게 할 수 있다. 네. 아이가 8살 될 때까지 2년에 걸쳐서. 그다음에 뭐 학습지 교사라든지 특수 고용 노동자잖아요. 학습지 교사. 네. 그다음에 분식집 하시는 분. 이런 분은 그 자영업자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는 그 출산 지원을 전혀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가 3달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을 줍니다. 3달 동안 50만 원이면 이게 얼마가 되죠? 150만 원. 그렇습니다. 이제 150만 원을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느냐? 우리 국민들 다 받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모든 국민들이 이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50만 원씩 석 달 동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부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다시 회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아이를 키웠는데 남편이 이번에는 내가 몇 개월이라도 아니면 1년 동안 나도 육아휴직을 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남편은 월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 보상받는 것이 너무 적어요. 그 금액이. 그러니까 이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못 하겠는 겁니다.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에 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좀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엄마에 이어서 그러니까 아내에 이어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첫 3개월 동안은 그 최대 250만 원까지 그 육아휴직에 대해서 그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250만 원까지. 어떻습니까? 250만 원 정도 받으면 괜찮죠? 생활할 만하겠죠. 꽤 많이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250이면. 부인은 다시 회사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습니까? 네, 아이 네. 엄마는 회사에 다시 복귀했고 이번에 남편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육아휴직 한 거거든요. 남편 250만 원 받고 또 부인은 원래 회사에서 받던 대로 받고 네. 이렇게 하면 아마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다만 요게 이제 3개월에 그치는 거죠. 요게 좀 약간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 있다고 쳐요. 싱글맘도 좋고 뭐 싱글 파더도 좋아요. 네. 그래서 한부모 그죠? 네.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양육비 지원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동안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만약에 홍길려 씨가 있다고 쳐요. 두 아이를 키우는 홍길려 씨. 한 아이는 중학생이고 한 아이는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는요. 두 번째 아이에 대해서만 한 달에 13만 원씩 정부로부터 양육 지원비를 받았습니다. 네. 이거부터 알았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제 일이 아니라서. 이제 알아놓으세요. 네. 그러니까
편모나 편부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두 아이를 키우면 두 번째 아이에 대해서 한 달에 13만 원씩 돈을 줬어요. 네. 양육지원비를. 한부모 그 양육지원비인데요. 이게 이번에는요. 13만 원이 17만 원으로 올라요. 13이 17이 되죠. 그리고 첫째 아이까지도 이제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다 해주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으면 두 아이 두 아이 다 다에게 해준다. 그동안에 13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7만 원씩입니다. 네네. 그 17만 원 두 아이니까 이제 얼마 되겠노? 34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던 홍길려 씨는 그동안에는 두 번째 아이에 대해서 13만 원씩만 받았는데 한 달에 이제는 한 달에 34만 원씩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이 키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 있죠. 그러니까 5살짜리 애 하나 키우고 사는 싱글맘이 있다.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요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줍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6만 세대를 이번에 새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6만 세대에 아마 대부분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입주하게 되면 굉장히 뭐 저가의 임대료를 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이거는. 네, 네.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소개를 좀 더 하자면 제가 아까 크게 보면 주거복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가 워라벨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고 또 네. 하나가 이제 차별을 해소한다라고 했는데요.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주거복지에 대한 대책인데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이건 꼭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그 정부가요. 네. 주변 시세보다 20% 내지 30% 저렴한 신혼희망 타운 아파트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공급합니다. 임기 내에 2022년까지 총 10만 가구를 공급해요. 10만 경기 가구. 수도권에만 하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수도권에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수도권에도 많이 공급됩니다. 네. 수도권 예를 들면 뭐 수서 있죠. 수서. 네. 수서에 뭐 한 2,000호. 그다음에 남양주 별내에 뭐 한 780호. 하남, 그다음에 성남 이런 데 뭐 한 1,500호, 1,000호. 과천에 360호. 과천 지식타운에 뭐 한 1,500호. 수원, 오산, 동탄, 시흥, 의왕. 그다음에 서울 오류. 그다음에 고양 장항에는 5,500호가 들어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가구가 들었었는데 대부분 이제 주로 수도권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많이 살죠. 네. 그래서 이게 주변의 시세보다 20 내지 30% 저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10만 가구나 된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요, 이 신혼희망타운은요, 이게 대출 조건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대출 조건이. 고정금리 30년인데요. 30년 고정금리 1.3%. 연 1.3% 이자입니다. 거의 무이자로 빌려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연 1.3% 이걸 30년 동안에. 근데 저는 주택 정책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문제가 없는 게 이 사람이 돈 안 내면요. 네. 나가서 이사하라 그러고 다른 사람이면 언제든지 그 가격에 들어올 사람이 줄을 서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볼 일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집값의 70%까지 최대 4억 원을 빌려줍니다. 4억 원까지 빌려준다. 와, 4억 원을 빌려주고요. 네. 집값의 70%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조금만 모아놓은 있으면 바로 이거는 뭐 집장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취득세, 집을 이제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도 절반 깎아줍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은 누구냐? 결혼 7년차 이내의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7년차 이내인 부부들. 그리고 앞으로 1년 내에 혼인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예비부부도 됩니다. 네. 이 부분들 중에서 88만 상이 대상입니다. 88만 상. 제가 얼른 계산해 봤는데요. 4억 원짜리 집을 월세 50만 원에 살 수가 있네요. 월세가 아니고 자기 집이라니까요. 분양받는 거라니까요. 자기 집으로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시세가 그래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분양받는데 집값의 70%인 4억 원까지를 빌려주는 거죠. 네. 30년 동안 갚으면 되고요. 고정금리로 연 1.3%니까 변동금리가 아니에요. 고정금리예요.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이거 정말 들어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요.
결혼하지 않은 채 만 6세 이하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 싱글데디 있죠. 네. 6만 가구에게도 신혼부부와 똑같은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를 놓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는 그런 주거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줍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고금리 3.3%,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쳐주는 거죠. 3.3% 쳐주니까 청년을 우대하는 청약 통장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도 네. 있고요. 좌우간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남성이 유급 출산 휴가,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남성이 쓰는 거. 요게 지금은 3일인데요. 앞으로 10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10일 동안 출산 휴가를 얻는 거예요. 유급으로. 유급이지 당연히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은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급 휴가 이 10일 중에서 5일분은 정부가 임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특징적인 게 또 하나 있는데요. 태어나서 첫 1년 동안 있죠. 네. 이 의료비 있죠. 의료비. 네. 의료비를 공짜로 해준다는 겁니다. 100%. 영원으로 하는 거죠. 영원으로. 네. 태어나서 첫 1년 동안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부모가 내는 지금 부담분이 대체적으로 전체 진료비의 한 20 내지 40% 되거든요. 네. 요걸 5 내지 20%로 줄여놓고 네. 그래놓고 요것을 또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앞으로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이 돈을 낼 수 있도록 일종의 병원 갈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무제한 쿠폰. 그렇습니다. 원래 이 쿠폰이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 산모로 밝혀지면 산모들이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2달까지 쓸 수 있는 카드를 줘요. 국민행복카드를. 여기에 보면 60만 원이 돈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10만 원을 더 넣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난 지 2달이 아니라 1년까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아동 의료비를 사실상 영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해가지고도 계속 쓸 수 있도록. 네. 그날에다 돈을 이제 70만 원을 넣어주는 거죠. 그 돈 쓰라고.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대폭 낮춰주는 겁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아이가 첫 1년 동안에 대체적으로 한 16만 원 쓰거든요. 본인 부담금을. 네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16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만 6천만 원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요 5만 6천 원을 그러니까 국민행복카드에다가 10만 원을 더 넣어줬으니까 그 돈으로 요걸 내면 사실상 본인 부담금은 영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요. 뭐 제가 뭐 퀴즈 하나 내볼까요? 저 아이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태어난 6개월 된 애예요. 네. 태어난 6개월 된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동네 의원에 갔습니다. 지금은요. 동네 의원 가면 진찰료 3,200원 내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는 얼마 내는지 아세요? 찍어보세요. 어려운데요. 앞으로는 뭐 거의 안 내는 거 아닙니까? 700원 냅니다. 700원. 700원 내면 되는데 이 700원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옵니까? 국민행복카드에서 꺼내 쓰면 되죠. 네.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내는 겁니다. 예. 퀴즈가 답이 한 푼도 안 낸답니다. 사실 감기 같은 작은 질병일 때 그렇지만 좀 병원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혜택이 좋겠네요. 많이 나오는 거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그건 네. 건강보험에서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주는 양육비는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원 아동의 연령도 말이죠. 지금까지는 만 14세까지 지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생 때까지만 지원했고요. 고등학생 되면 그 아이 키우는 부모가 그러니까 한부모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제는 고등학생도 지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아들 하나 고등학생 딸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 홀로 키우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두 아이 모두에 대해서 각각 17만 원씩을 지원받는 겁니다. 그럼 34만 원 지원받는 거죠. 몇 살까지냐? 만 18세까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네. 훨씬 더 이제 혜택이 많아졌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인 경우. 주로 미혼모들이겠죠. 네.
만 24살 이하인데 한부모예요. 주로 네. 이제 미혼모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인데 현재는 이제 18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 경우에는 네. 여기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더 많이 주도록 했다. 자, 부터 궁금하죠.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게 1년에 정부 재정이 얼마일까? 4조 4,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4조 4천억. 1년에 4조 4,200억. 엄청 들어가죠. 네. 이 4조 4,200억 중에 거의 대부분인 3조 5,200억 원이 주거 지원에 들어갑니다. 돈 대부분이 주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위험한 지출 같지는 않은데요. 주거에 들어가는 거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뭐 없어지는 거죠. 주는 거니까. 네.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출산 양육 지원에는 한 9천억 정도가 매년 들어갑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합치니까 4조 4,200억. 그러니까 4조 4,200억 원이니까 매년 이렇게 쓰니까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네. 이게 큰 돈이죠. 이제 세금을 더 걷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자들은 이게 문재인 정부가 패러다임 전환한다라고 했던 건데 과연 패러다임 전환이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정부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것에 그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 이걸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버터 어떻습니까?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을까요? 이 기회에 빨리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육비가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나라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비 없는 나라를 버터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칼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올해 이후 출생아 수 30만 명대선까지 무너지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죠. 문재인 정부는 오는 10월 또 한 번 저출산 고령화 장기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복지국가 스웨덴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청취 많이 권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